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쇼TV 사회를 맡은 김지선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뉴딜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아마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데이터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바로 암호인데요. 이 암호화와 암호키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 글로벌 전문 기업인 엔사이퍼와 함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를 위해서 엔사이퍼 김동민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엔사이퍼에 현재 몸담고 있는 김동민이고요. 저는 그동안 여러 분야의 보안회사 그리고 또 암호화 솔루션 전문회사에 몸담으면서 여러 가지의 보안 솔루션들을 좀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고객분들께 특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암호화가 되어 있으면 사실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도 암호화가 어떻게 되어야 안전한지 또 암호키를 어떻게 관리해야지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 오늘 최대한 쉽고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엔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아직 좀 생소하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 간단하게 회사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엔사이버 시큐리티라는 회사는요, 지금 현재는 엔트러스트 데이터 카드라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엔사이퍼라는 브랜드로 지금 약 25년 이상 동안 HSM이라는 암호키 보호 장비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오고 있는 업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함께 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50분 동안 강의를 해주실 텐데 좀 어떤 식으로 강의가 좀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강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단어에 대해서 또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서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암호화 기술과 암호키라는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언가 얻어가실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 웨비나는 약 5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한 10분 정도 Q&A 저희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질문을 지금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서 10분 동안 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간에 깜짝 퀴즈도 하나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깜짝 퀴즈 정답을 남겨주신 분들께도 추후에 이제 경품을 좀 드린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질문도 좀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은 몇 가지 선정을 해가지고 별도로 또 상품을 보내드린다고 하니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뉴딜과 폭발적인 암호키 사용의 증가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디지털 뉴딜과 폭발적인 암호키 사용의 증가에 대한 발표에 앞서서 과연 디지털 뉴딜과 암호키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디지털 뉴딜이라는 곳에는 최근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금전뿐만이라면 금고에 넣거나 또는 은행에 맡기는 것으로서 충분히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더욱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이 데이터가 흘러야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암호키로 안전하게 걸어 잠그는 것 뿐이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 장표를 좀 보여주셨는데 디지털 뉴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다들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정부가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7월 달이죠. 그때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한국판 종합 뉴딜 계획은 총 3가지 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디지털 뉴딜이 되겠고, 두 번째가 그린 뉴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안전망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정부는 이제 디지털 뉴딜 쪽에 거의 58조 원을 이제 투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5년 경에는 이렇게 투입한 돈으로 인해서 데이터 시장이 아마 43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원격 진료라든지 에듀테크 관련된 산업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데이터 경제로 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의 그런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우측에 보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특수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언택트 비대면 기업들의 그런 목록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드릴 그런 암호키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암호화 기술과 암호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암호화라는 기술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익숙한 키, 열쇠를 가지고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기자님은 지금 집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집 열쇠를 안 가진 지 꽤 오래됐죠. 다들 아마 이게 눌러서 하지 않으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차 열쇠는 가지고 계실까요? 네, 차 열쇠는 따로 있죠. 네. 네. 그러면 집 열쇠와 차 열쇠를 제외한 다른 열쇠들은 몇 개나 가지고 계실까요? 열쇠를 진짜 안 가지고 다닌 게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무언가를 열 수 있는 이러한 열쇠, 키의 개념을 디지털로 확장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공인인증서가 USB 또는 노트북에 있을까요? 네, 저는 USB로 가져다니진 않고 노트북에 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일단 디지털 키 하나 네. 가지고 계시고요. 또 다른 곳에 디지털 키 가지고 계신 거 있을까요? 글쎄요, 공인인증서 외에는 디지털 키라고 할 만한 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스마트폰 네.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스마트폰 안에는요, 최소한 30개 이상의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나요? 네, 이것들이 생산 과정상에서 주입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쓰임들이 다 미리 정의가 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키들을 항상 저장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고요. 이 스마트폰이 신용카드를 대신해서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또 안전하게 근거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디지털 키가 반드시 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교통카드에도 당연히 이러한 안전한 통신을 담보하는 키 같은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키를 가지고서 좀 예시를 들어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다시 여러분께서 몸담고 있는 회사나 조직으로 좀 범위를 넓혀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개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훨씬 많은 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사용 범위와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하는지 암호키에 대한 이제 개략적인 그런 설명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암호화라는 기술은 사실 전쟁에서 가장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인류의 문명과 과학이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전쟁 중에 원거리에 있는 아군에게 안전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사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모습인데요. 당시에는 이렇게 비밀 통신을 위해서 우측에 암호표를 가지고 문서의 내용을 암호화해 전달하고 다시 이 암호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암호화된 문서를 평문으로 해독해서 그 안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암호키는 당연히 지금의 군 체계에서도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몇 년 전 국방부에서 작전계획 5027
한미 군사연합의 작전 5027 문서가 유출되었다라고 밝힌 그런 뉴스의 내용인데요. 당연히 군에서 사용하는 문서들은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가 되었다고 모두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호화가 된 경우에도요, 해당 에이전트를 해커가 탈취해서 어떻게든 입수해서 거기에 몇 가지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키를 추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이제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호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지금 나와 있는 기사는 브루트포스 공격, 직역하면은 무자비한 힘으로 공격한다라는 뜻이고요. 우리말로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금융 거래라든지 최근에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6자리의 핀 번호를 말씀드릴게요. 이 핀 번호, 6자리의 핀 번호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딱 100만 번 입력을 시도하면 무조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피처폰 같은 경우에는요,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4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0000부터 9999까지 딱 10,000가지의 수를 대입하면 되는데 한 이틀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뭐 IT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 풀어내는 속도도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슈퍼컴퓨터 이상의 성능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런 대입들을 시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자료는 이 암호키를 사용하는 암호키에서도 이제 대칭키 알고리즘의 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조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나오지만 앞으로 나올 그런 내용들을 한 번에 이해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의 그 회사 생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말 유용한 보안 지식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잠시만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칭키는 이제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키와 복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키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대칭키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지금 인터넷진흥원의 자료인데요. 첫 번째로는 난수 발생기, 즉 랜덤 값을 생성해내는 전용 하드웨어를 가지고서 패스워드를 생성해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세 번째, 패스워드를 이용한 키 유도라는 내용을 보면은 사용자가 지정한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키를 유도해내는 것입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어떤 패스워드를 가지고서 암호키를 만들어야 더 안전한지 또는 더 편리한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래를 보시면은 아예 패스워드가 없는 경우 사실 가장 좀 편한 그런 UX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여기에 대한 보안성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랜덤하게 생성한 난수 발생기를 이용한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워야 될 패스워드의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뚫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안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개념이 대칭키와 비대칭키에 대한 개념입니다. 왼쪽의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요, 평문을 암호화하는데 이렇게 평문을 암호문으로 암호화하는 데 쓰이는 키와 암호문을 복호하는 데 쓰이는 키가 똑같습니다. 보통 이제 문서라든지 아니면 용량이 큰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우측에 있는 비대칭 키입니다. 비대칭 키는 평문을 암호화하는 데 쓰이는 키와 또 암호문을 복호하는 데 쓰이는 키가 서로 다른 경우를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하면 A라는 키로 복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B라는 한 쌍의 키가 있는데 이 B라는 키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복호해서 평문에 메시지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B라는 키로 평문을 암호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A라는 키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복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군 사령관이 각국에 풀어놓은 스파이들을 통해서 비밀 정보를 보고받는다고 하면
이제 가장 안전한 시스템을 좀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스파이들은 여기 말씀드렸던 A라는 키를 가지고서 습득한 정보를 암호화하면 서로 간에는 메시지를 복호해서 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한 사람, 군 사령관만이 이 B라는 키를 통해서 모든 메시지를 복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대칭 키의 발명은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보안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하고 인터넷을 하는 모든 기반에는 이 비대칭 키가 깔려 있다. 이것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단방향 암호화의 한 일종인 해시 함수입니다. 여기서 암호화된 메시지는 절대로 복호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방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비밀번호를 암호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어떤 정보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때 손쉽게 사용됩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는요, 대법원의 등기부 등본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등본을 떼어보면요, 하단에 이제 2D 바코드가 찍혀 있는데요, 이 안에는 문서의 전체 내용을 해시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등본의 내용을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에는 이 해싱한 값이 나중에 서로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손쉽게 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할 수가 있고요. 이처럼 굉장히 단순한 함수이지만 위변조를 가려내는 데는 이만큼 확실한 수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의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표에 나타나 있는데요. 네, 대칭키 암호화와 공개키, 비대칭키 암호화에 대해서 그 특징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어려운 내용들,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뒤에 내용들을 위해서 특히 이 부분은 별 5개입니다. 꼭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내용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근에는 이제 HTTPS가 의무화가 되어서 모두 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PC의 이 개인 키와 공개 키가 두 가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웹서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 키와 공개 키가 생성이 되고요. 이 통신 과정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빨리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기 서로 간에 이제 안전한 통신 세션을 맺고자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이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공개 키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 키를 가지고서 안녕, 나는 이제부터 통신을 시작하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홈페이지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는 자신의 이제 개인 키를 가지고서 그 메시지를 복호화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나랑 통신을 하고 싶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이 PC에서 사용자의 공개 키를 전달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홈페이지의 인증서, 상위 기관의 인증서와 함께 키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사용자의 PC는 이 인증서를 확인하고 이 사이트는 피싱 사이트나 아니면 낚시 사이트가 아니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 홈페이지의 공개 키를 가지고서 자신이 생성한 대칭키, 이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대칭키를 생성해서 보냅니다. 이 과정을 이제 키 교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끝나게 되면은 이제부터 이 PC와 홈페이지는 서로 안전하게 데이터들을 또는 파일들을 암호화해서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고요. 이 개념은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되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데이터를 복호할 수 있는 키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유효성을 검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시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과사님께서 암호화 그리고 암호 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IT를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설명을 들으셨으면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 다음 장표가 지금 데이터 경제랑 암호 키라는 키워드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데이터 경제랑 암호 키가 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예전부터 이 데이터는 돈이 된다라는 말들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보는 능력이 없으면 이 데이터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일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의료 수가와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서 이 데이터만을 가지고서 보험회사의 주가를 예측해낸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까요? 사실 예전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어려운 일이었지만 점차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딥러닝과 AI 기술의 발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정제된 데이터만 준비되어 있으면요, 해당 전문가 10년이건 20년이건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얼마든지 여기에다 AI 엔진을 적용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돈이 되는 정보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통시키기 위한,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판매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에서 암호화 기술과 암호키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3법이 이제 통과를 한 거죠. 해서 네. 이제 시행이 지난달부터 이제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장표 하나 좀 넘겨주시면 데이터 3법이 어떤 건지 저희 그 장표 하나만 데이터 3법 개요 과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데이터 3법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좀 쉬시면서. 간단하게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데이터 3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데이터 관련된 세 가지의 법이 있었죠. 그동안에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이 세 가지 데이터 3법을 이번에 개정을 한 것인데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하나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용정보법은 특별법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생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원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역할과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전에는 차관급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장관급으로 굉장히 커진 거죠. 그리고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동안에 흩어져 있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안부 이렇게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보호 여러 관련된 기능을 이 위원회에서 하나로 통일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표 하나 더 제가 이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인정보, 그러니까 데이터 3법이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들 주목하시는 게 바로 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원래 기존에는 그 당초 수집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활용을 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만약에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일이 추가 동의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법 같은 경우는 이런 추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 수집 목적 외에도 데이터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만큼의 데이터 활용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과장님께서.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핵심 사항을 좀 더 자세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는 추가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활용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그 양립 가능한 이제 몇 가지의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 또 이 양립 가능한 조치, 그런 것들이 성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3대 목적, 통계 목적인데 상업적 통계 목적을 포함을 하고요. 또 과학적 연구 목적, 이 안에서도 산업적 연구 목적을 포함을 합니다. 이런 3대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명 처리를 해서 분석 활용이 가능한데 분석뿐만이 아니라 알아볼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와 결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융 데이터와 그리고 유통 데이터를 결합한다든지 그런 여러 형태의 그런 데이터의 가치를 크게 하는 작업들이 가능해지고요. 또 익명 처리, 그러니까 아예 누구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익명 처리를 한 경우에도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하거나 또는 아예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요,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거래하는 거래소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금융 데이터 거래소 사이트의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카드사의 지역별 외국인 소비 분석 데이터와
그리고 시간대별, 상품 분류별, 현금 매출 비중 등의 데이터 상품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장에는요, 금융 데이터 이외에도 이제 다른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한국 데이터 거래소 사이트의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카드 소비와 이동 동선을 결합한 분석 데이터가 상품으로 이제 판매하기 위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자님께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이 데이터 상품은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는 것이 적절할까요? 카드사와 통신사를 합한 데이터라고 하는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엔 아마 이 두 회사에서 부르는 게 값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네, 누구나 굉장히 가치 있는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가격은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도 어떤 기업의 그 기술 문서라든지 이런 지식재산권이 유출되었을 때 이게 얼마짜리 지식이다, 얼마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사실 이런 지금은 돈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는 호가만을 가지고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실제로 거래가 되어야만, 그래야지 실거래가가 성립이 되어야지만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미 약 1억 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판매하는 게 1억이겠죠. 물론 이것들이 더 쌓이게 되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거나 여러 곳에 판매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얻어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이러한 가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런 데이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또는 악의적으로 어떤 재식별을 한다는 이런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한 경우에는 최대 매출액 3%, 만약에 매출이 3조 원일 경우에는 약 최대 900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굉장히 이제 무거운 그런 과징금을 담고 있는데요. 그만큼 데이터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을 지금 이 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굉장히 큰 이제 데이터 경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큰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거기서 돈을 만드는 사례가 좀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왼쪽의 화면은 랜섬웨어가 파일을 암호화했을 때 띄워주는 이제 워닝 메시지인데요.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노리고 들어가서 이것을 암호화하고 인질로 삼고서 복호화 비용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이것은 데이터의 가치와 비례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복호하고 싶으면 얼마 내놔, 비트코인 몇 개 내놔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데이터 자체의 가치가 시장에서 이미 매겨주기 시작했고요. 해커들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 판매한 기업, 또 구매한 기업들을 노릴 수밖에 없고 또 다음으로는 결합을 주최하는 기관들, 이런 것들을 타겟팅해서 거기에 있는 유의미한 그런 데이터들을 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요, 이제 개인정보를 가명화, 익명화하고 결합을 지원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전체 기능의 모습입니다. 이 솔루션의 굉장히 여러 부분의 암호화라든지 또는 결합키, 암호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개인정보 비식별화, 데이터 유통을 위한 그런 전초 준비 작업에서부터 암호화와 암호키 관리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암호화된 데이터와 그리고 이 암호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A카드사가 있고요. 오른쪽에 아까 예시와 마찬가지로 K부동산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암호화된 또 가명화된 상권 분석 데이터를 전달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파일을, 이 데이터를 복호할 수 있는 암호키를 다른 방법, 별도의 방법으로 전달을 해줘야지만 구매하는 개발 회사에서 이것들을 복호화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과정상에서 해커가 개입할 여지, 해커가 무언가 데이터를 노릴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전송 중인 데이터를
이 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좀 기존의 사례들이 있고요. 또는 뭐 패킷을 중간중간 계속 탈취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제 데이터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장하드에 담아서 전달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외장하드를 뭐 잃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암호키를 별도로 전달하는데 사실 지금은 어떤 문서를 보낼 때 패스워드를 걸고서 패스워드를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그냥 다른 메일에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충분히 안정하지는 못하는 방법이고요. 이러한 방법들을 노리기 위해서 이 해커들은 개인의 SNS 계정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키들을 노리려고 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키와 암호화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이 해커는 1억 원을 획득하였습니다. 당연히 재판매, 얼마든지 여러 곳에 판매를 해서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수십억 원을 손쉽게 얻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만약에 A라는 카드사가 이 상권 분석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카드사 데이터에 원래 있었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당연히 지우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가명화라는 절차를 할 텐데요. 거기에 필요한 그런 방법에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 보통 이제 추가 정보라고 하고 이 안에는 매핑 테이블, 해시 알고리즘, 해시키, 설득값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제 추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관리적으로 아예 따로 보관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 추가 정보가 부동산 개발 회사의 어느 누구에게 유출되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정말 대형 사고가 벌어집니다. 물론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재식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식별이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냥 아예 전 국민의 실명으로 이루어진 카드 사용 데이터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제가 어떤 카드를 어디 가서 긁었는지 얼마만큼 썼는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이제 공개가 되는 건데 이렇게 이 암호키와 그리고 이 추가 정보에 대한 관리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 필요한 이제 부수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까지도 굉장히 큰 그런 가치를 담게 되고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 그런 목적물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HSM의 사용 용도를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권 분석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되었던 키를 HSM에 저장해 놓으면요. 어느 누구도 이 안에 있는 키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FIPS 140-2라는 인증이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 가명화할 때 사용되었던 추가 정보들 그런 것들을 암호화를 하고 이 암호화 키를 HSM 내에 저장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유출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규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 기존의 가명화된 데이터와 추가 정보는 반드시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관리적으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SM만으로 손쉽게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과 같은 이 카드 키를 가지고서 권한을 할당받은 그런 사용자만 이 키를 적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키는 상권 분석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두 개의 키를, 카드 키를 제작을 해서 이 카드 키로만 추가 정보를 복호할 수 있는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매핑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HSM을 통해 이 키 자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이러한 새로운 요건에서 필요한 그런 관리적 조치들을 손쉽게 취할 수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또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HSM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HSM은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의 약자이고요. 이 장비는 암호화 키와 암호화 프로세스를 보호하기 위한 인증받은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장비의 역할은요, 일단은 안전한 난수 발생기를 가지고서 키를 안전하게 생성을 해냅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와 복호화 연산을 이 안에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일반적으로 DB 서버에서
그 메모리에 키를 올려놓고 작업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HSM에 대해서 이 안에서 메모리만 키를 로드시키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유출될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반복화 작업이 가능하고요. 또 당연하게 이 안에서 저장된 키는 절대로 외부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이 HSM은 최근에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스템들도 믿지 말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특히 내부자와 해커 모두 다 해킹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HSM은 다릅니다. HSM은 Root of Trust라고 해서 얘는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절대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빠져나갈 수 없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이 안에 있는 여기서부터 그 보안을 설계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개념을 Root of Trust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OT의 약자네요. 네, Root 맞습니다. of 트러스트. 네, 트러스트. 네, 신뢰 트러스트, 기반이라고 신뢰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신뢰 기반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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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언택트 그리고 암호키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과장님께서 쭉 이 데이터에 있어가지고 암호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암호키가 여기서 또 얼마나 또 중요한 부분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언택트와 또 암호키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언택트랑 암호키 언뜻 좀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실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언택트라는 단어, 또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언택트, 접촉하다라는 의미의 이제 컨택트의 부정적 의미인 on을 합성한 단어인데요. 저희 회사 그 영국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제 콩글리시 단어였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우리가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단어로 쓰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non-contact 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런 비접촉식 체온계를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contactless, 이제 접촉을 제외한 이런 내용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NFC나 RFID 같은 이제 태그형 단말기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non face to face, 그러니까 비대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지금의 이제 언택트는 어떻게 보면 이 단어가 가장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택트라고 하면은 이제 비대면한 상태에서 어떤 무언가 이제 서로 거래를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임을 증명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인증 절차가 지금 여러 가지가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퀴즈를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개념인데, 일단 퀴즈는 뭐냐면 ROT를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ROT가 무엇의 약자일까요? 라는 것이 바로 이제 퀴즈가 되겠는데요. 선착순입니다. 지금부터 빨리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ROT가 무엇의 약자인지만 풀어서 써주시면 되는데, 신뢰 기반이다 라고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뭐 대소문자 상관없다고 하셨죠? 네. 네, 무조건 빨리 쳐주시는 분께 저희가 지금 상품을 드릴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 아마 열심히 치셨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이미 많이들 정답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착순이기 때문에 네. 정답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답 말씀 주시고 이어서 발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ROT는 Root of Trust, 어떠한 경우에도 깨지지 않은 신뢰의 기반은 기반이다라는 내용이고, 저희 HSM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제 내용을 좀 이어가 보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자서명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인인증서에 부여되던 그러한 법적인 권한 같은 것들이 모두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증 방법이라든지 상관이 없고
여러 이제 신기술들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이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체 인증 방식들이 좀 실제로 도입되고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었던 ARS 인증이라든지 OTP 또는 생체 인증 같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공인인증서가 담고 있던 기능 중에서 본인 인증과 그리고 부인 방지 기능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술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는 블록체인 인증입니다. 블록체인에서 이제 DID, 이제 분산 신원 인증이라는 기술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할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더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고 심지어는 가장 보안이 중요한 은행에서도 이 DID 인증 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는 반드시 넘어야 될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또는 거기에 필요한 계좌번호를 잊어버렸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념과 마찬가지로 분산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내 관련된 권한이나 모든 기록들에 대한 그런 권한들이 싹 다 사라져버리는, 증발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암호화폐가 담긴 개인 키를 잃어버려서 아예 몇백억 원, 몇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을 하고 심지어는 회사가 도산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개인 키를 안전하게 백업해두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2D 바코드, QR코드를 찍어둘 수도 있고요. 또는 니모닉 24개의 단어를 기억해뒀다가 다시 입력하는 것으로 재생성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다 전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한 가지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법은 이 개인 키를 안전한 곳에 백업하는 것인데요. 지금 예시로 말씀드리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도에 이제 블록체인 시범 사업으로 해서 했었던 그 DID 프로젝트의 일부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FAQ의 화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블록체인 간편 인증을 계속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을 보면요. 계속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다른 휴대폰에서 재등록해야 합니다. 재등록하게 되면 기존에 생성했었던 간편 인증 데이터는 아예 폐기 처리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데이터들 아예 싹 다 날아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서 예약이체를 1년에 10만원씩, 한 달에 10만원씩 예약이체를 걸어놨는데 인증서가 갑자기 블록체인 개인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평생 또는 그 계좌의 잔액 한도가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10만원씩 이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서를 이 개인키를 가지고서 서명을 했는데 잃어버렸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전세를 주거나 매도를 하거나 하는 권한을 획득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블록체인에 있어서 개인키를 안전하게 백업하고 다시 복원하는 프로세스는 아직은 사실 이렇게까지 사업들이 활성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겪어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과제이고요. 이런 과제를 세계적으로는 완벽하게 대응한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키가 정말로 중요하네요. 개인키를 자칫 잃어버리거나 했었을 경우에는 정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 이 개인키에 많은 금전을 담아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말씀드렸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은행 계좌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연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휴대폰에서 이제 블록체인 개인키를 가지고 있을 텐데 얘를 아까 제가 그 핸드쉐이킹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서로 안전하게 세션을 맺고서 시큐어 채널을 열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개인키를 백업합니다. 그러면 서버에 개인키가 들어가겠죠. 이런 경우에 다시 신규로 구매를 해서 얘를 이제 왼쪽에 있는 기존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여기서 이제 복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과연 안전한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물론 통신 과정에서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버를 다루는 관리자, 개발자 또는 이 서버에 침입한 해커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키를 손쉽게 열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개인 키를 어딘가로 가져가서 지금은 아니지만 5년 뒤, 10년 뒤에 이것을 가지고 계좌 이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안전한 백업 방식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안전하게 백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 키를 패스워드, 복잡한 패스워드를 걸어서 암호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시큐어 채널을 열어서 백업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백업하면 충분히 안전한 전송이 가능하고 또 이 서버 안에서도 안전하게 누구도 이 패스워드를 열어서 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긴 키를 다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예, 이것을 적어 놓으면 사실 QR코드를 찍은 것과 다름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적용된 방법은 핀 번호, 6자리의 핀 번호를 입력을 해서 그 핀 번호를 가지고서 암호키를 유도해서 암호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뭔가 이 패스워드를 알기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작위 대입 공격을 통해서 6자리의 패스워드 얼마든지 몇 분 안에, 몇 초 안에 확인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단순히 그냥 서버에다가 패스워드 걸어서 넣어놓는 것은 절대로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겠고요. HSM을 이용하면 100%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백업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핀 번호는 굉장히 기억하기도 쉽고 길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이 핀 번호로 이 휴대폰 안에서 한번 암호화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션을 열기 위한 임시 공유키 대칭키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이중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키를 백업을 하게 되고요. 또 임시 공유키를 아까 세션을 열었던 안전한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HSM에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 HSM 내에서 암호화와 복호화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임시 공유키, 이 대칭키를 가지고 이중 암호화된 이 키를 한 커플 벗겨냅니다. 복호화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이러면 이 안에서 안전하게 백업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반 서버가 아닙니다. 아무나 이 개인 키에 접근해서 여기에 대고 암호화해라, 복호화해라, 또는 패스워드 입력해보는 거 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이 HSM에다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자들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떠한 작업이 더해지냐면요. 핀 번호를 무작위 입력 받기 위한 코드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코드는요. 핀 번호 5회 입력 실패 시 1분간 입력 차단, 그 다음 1회 입력 실패 시 5분간 입력 차단, 10회 입력 실패 시 하루 동안 입력 차단, 이러한 로직을 코드화 시키고요. 그 코드를 아예 서명을 해버립니다. 이 코드를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코드를 HSM 내에서만 실행을 합니다. 핀 번호는 이 코드의 로직을 따르는 안에서만 입력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의 수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로직이 안전하게 같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 간편한 핀 번호지만 이 안에서 누군가 임의적으로 복호화를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복원 로직인데요. 신규로 이제 구매한 휴대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복원용 임시 공유키, 대칭키를 생성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초반에 입력했었던 핀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핀 번호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 이 핀 번호 자체를 복원용 임시 공유키로 암호화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 이 키를 안전하게 세션을 맺어서 전달을 하고
암호화된 핀 번호를 HSM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제 정보들을 다 가진 상태에서 HSM 내에서 어떠한 이제 과정이 이루어지냐면요. 복원용 임시 공유키를 가지고서 이 감싸진 핀 번호의 한 겹을 벗겨냅니다. 복호화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핀 번호만 남게 됩니다. 그럼 이 핀 번호를 다시 이 암호화 키를 감싼 이 암호화 키를 벗겨내는데, 암호화를 벗겨내는데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복호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키 형태로 이 안에서만, HSM 메모리 안에서만 이 개인키가 드러나게 되고요. 바로 즉시적으로 이 복원용 임시 공유키를 다시 사용을 해서 이 개인키를 또 한 번 암호화를 시킵니다. 네, 그러면 안전하게 암호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 방금 전에 원 상태로 이제 평문으로 되어 있는 개인키는 그 즉시 삭제해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암호화된 개인키를 새로 구매한 휴대폰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복원용 임시 공유키를 가지고서 마지막으로 복호화를 하게 되면 안전하게, 누구도 여기에 대한 어떤 임의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개인키가 새로 구매한 휴대폰으로 복원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HSM 내에서는 이 키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이외에도 정말 중요한 로직, 이 업무에서 절대로 이 부분은 유추되거나 또는 변조되거나 뚫려서는 안 된다, 이런 로직 자체를 아예 HSM 내에 담을 수 있습니다. 잠깐 예를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미국에서 그 사과 많이 파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의 보안이 굉장히 안전하고 절대로 뚫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유사한 로직들이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임의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절대로 뚫을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른 형태로도 좀 이러한 기능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지문을 통한 인증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요. 왼쪽에 있는 내가 지금 입력한 지문이 기존에 입력된 지문과 같냐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서버에서 이 두 개가 같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메모리에 둘 다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메모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 기법을 가지고서 이 지문을 빼갈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HSM을 가지고서 완벽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용 임시 공유키를 생성을 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지문 자체를 암호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된 지문을 HSM에 전달을 하면요. 또 임시 공유키를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검증용 임시 공유키를 가지고서 암호화된 지문을 복호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이 두 개가 서로 맞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검증하는 지문 대조 로직 자체를 코드화시켜서 이 HSM 내에서 아예 또 이 코드를 아예 변경할 수 없도록 서명을 해버린 다음에, 인증서로 서명을 해버려서 이 안에서만 가장 중요한 로직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사실 파이도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보안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업무에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루트 오브 트러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로직을 HSM에 담으면 지금 가지고 계신 시스템의 모든 보안적 고민들을 대부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거의 뭐 50분 넘게 그 과장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특히 이제 데이터 경제 시대에 이 암호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특히 암호키 관리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오늘 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 짧고 굵게 좀 중요 질문들 좀 몇 가지 좀 주신 것들 좀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질문들을 좀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엔사이퍼 관련해서 뭐 솔루션이나 구축 사례들을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리면은 그 엔사이퍼가 이제 행안부 프로젝트를 수행하셨나 봐요. 네, 뭐 이걸 저희가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수행을 하면서 뭐 여러 안정성이라든지 경쟁력을 좀 입증한 것 같은데 향후 뭐 행안부 이거 공공 외에도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확대할 좀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요거 덧붙여서 아까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냐면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좀 더 좀 설명해 달라라는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 두 가지 좀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행안부에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전자증명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약 5천만 개의 인증서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사용이 됐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오늘도 관련한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 개의 시스템들과 추가 연동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인 확장 일단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사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되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예상되는 게 한국은행에서 추진하는 CBDC라고 해서 전자화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더 직접적인 돈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안전한 그런 중요 로직에 대한 보호가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금융이나 공공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인 질문도 좀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꼽아보면 저도 이건 조금 궁금하긴 했는데 이 암호키 사용 증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해킹이나 보안 노출의 위험도 같이 좀 증가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좀 확실한 대응책이 있을지라는 좀 질문 주셨는데요. 100% SLA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데이터의 유통, 그러니까 표면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 지점이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이제 질문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이제 국경을 다 100% 방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요 지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요 키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 거기에 절대로 뚫리지 않을 장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면 사실 그 이외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뭐 한 1, 2분밖에 남지 않아서 마지막 좀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으로는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질문 좀 꼽아봤는데 고객 입장이신 것 같아요. 이 엔사이퍼 시큐리티 장비를 꼭 도입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가 저희 장비 그 HSM을 소개드리면서 그 도입의 명분 타당성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그런 규정과 근거를 가지고서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이 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법을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뤄야 될 이러한 데이터들 그리고 이 디지털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걸어 잠그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명분은 사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호했었던 사례가 가장 많은 그런 저희 엔사이퍼라면은 분명히 그런 앞으로의 고민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과장님 덕분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데이터 경제 때 암호화 그리고 암호키가 얼만큼 중요하고 앞으로 관리해야 될지를 많이들 공감하시고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거의 1시간가량 과장님께서 혼자 이렇게 다 이끌어 주셨는데 잠깐 앞에 뭐 소감 비슷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첫 번째는 당연히 저희 제품 홍보이겠죠. 하지만 홍보에 앞서서 이 암호화와 암호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짧은 1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서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암호키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우리나라의 이런 IT 인프라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자료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